본 면담은 2024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서구의 뿌리 목재산업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주최하고 인천 서구문화원의 주관으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일시는 2024년 6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대한목재협회입니다. 이번 구술자는 이운욱 선생님이시며 면담자는 전미경입니다. 그럼 1회차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점점 더워지죠. 네, 이제는 6월에서 이제 여름으로 이제 다가오니까는 네. 이제 많은 거를 더위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성함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958년 그 8월 15일 양력으로 생일을 양력으로 했습니다. 네. 아버님이. 네, 호적상 생일 똑같으신 거죠? 똑같습니다. 광복절 날. 네, 광복절. 네. 태어나신 곳은 어디세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신당동으로 주소지는 신당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신당동에서 태어나셨으면은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서 네, 신당동이 지금하고 예전에 태어나셨던 그 시대하고 풍경이 좀 많이 달라요. 네, 그러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쪽이 이제 산 37번지라 그러니까 이제 산으로 해서 있던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당동이 산이 있어서 그러니까 산이 좀 많았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옛날 주소지 보면은 산으로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네. 어렸을 때 혹시 풍경이 기억나시는 부분이 잘 있으세요? 안 나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가난한 그런 동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언제까지 신당동에 사셨을까요? 꽤 됐을 거예요. 꽤 있다가 그 다음에는 제가 이사 간 데가 저 메아리 쪽으로 이사를 갔으니까 그게 연도가 그래도 어렸을 때 한 10살 때까지 있었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하네요. 10대 중반까지. 10대까지는 아니고 한 10대 정도까지. 10대까지. 네. 초등학교를 그쪽에 했으니까 10대까지 아니겠네. 예. 그럼 초등학교는 미아리 쪽으로? 초등학교는 저 정릉 쪽 앞에 있는 그 숭덕 중학교를 다니다가 그리고 3학년 때 도남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었어요. 도남동. 예, 도남동으로. 네. 그럼 부모님도 서울 분이신가요? 아버님은 이제 이북에서 혼자 올라오셔가지고 외롭게 그 일사후퇴 때 월남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 형제님을 다 거기에 계시고 혼자 단식으로 내려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럼 아버님 고향은 어디신가요? 평양남도 평양군 공동명 적업리 55번지가 저희 아버님 원쪽이에요. 고향이고. 그걸 다 기억하시네요. 그거를 왜 그거를 기억하냐면 어렸을 때 아버님이 혼자 월남하셨으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면은 내가 그 고향으로 가 있을 테니 그쪽으로 너 찾아서 와라. 그래서 평양남도 평양군 공동명 적업리 55번지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이자 숫자 주자고 그 다음에 네 사촌이 운봉, 운수, 운하가 문자 돌리고 그래서 사촌들이니까 그걸로 알고 있으면은 어릴 때 한 서너 살부터 저한테 세뇌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찾아올 수 있지 않겠냐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그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네. 갖고 계시는군요. 평양이 고향이시네요. 네, 평양남도. 네. 그럼 어떻게 혼자 아버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때 얘기 듣기로는 그냥 일사후퇴 때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그냥 거기서 이남하는 과정에서 내려오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 형제들이 다 계셨으니까 거기에 혼자 내려오셨다 그걸로만 말씀을 하시고 그렇죠. 아버님이 몇 살 때쯤 혼자 내려오신 것일까요? 좀 한 17, 18 그렇게 되겠죠. 32년 2월 15일생이시니까. 네. 혼자 내려오셔서 많이 외로우시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많이 외롭죠. 네. 그러면 어머님은 어디? 어머님도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어머니는 강원도 거진에서 정착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쪽에 이제 고향으로 되신 거죠. 네.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중매로 아버님이 군인이었을 때 그 옆에 계신 분들하고 중매로에서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럼 아버님이
강원도에서 근무를 하셨나요? 아, 예, 예. 또 인연이 또 깊으시네요. 아버님, 어머님 그러면은 그 만나셔서 결혼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때 군대에 있다가 나오셔가지고 아버님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제가 들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중매에서 만나서 그다음에 숙부 되시는 저한테 육촌 되시는 분이 그 옛날에 제조업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그 일을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셨구나. 중매로 만나셨고요. 네. 회장님은 형제는 어떻게 되세요? 이분들이 옛날부터 어렵다 그래서 1년만 뒀어요. 너무 가족 계획을 너무 철두철미하게 해서 외롭게 자랐어요. 저도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 위 아래 여동생이 한 분이 계세요. 2살 더 나이는. 사이는 좋으신 거죠? 네. 네. 부모, 형제, 자매 외 다른 가족들은 없으셨나요? 저희 아버님 쪽에는 이북에 혼자 올라오셔서 아버님의 오촌 되시고 또 육촌 되신 분이 계시고 저는 제일 가까우신 분이 육촌과 칠촌 되시죠. 네, 그게 제일 저희 왜 혼자 올라오셨기 때문에. 네. 그럼 아버님 식구들은 이쪽에 많이 계시진 않으시겠네요? 예,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때 찾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어요? 그거 옛날에 이사가셨잖아요. 찾을 때 했는데도 안 계셨습니다. 네, 소식 들으신 바가 없으시고요. 없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어렸을 때 아까 학교를 이렇게 또 이사 가셔서 아까 이제 중학교 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초등학교 이름은 기억나세요? 예, 순덕 국민학교 초등학교 이제 옛날엔 국민학교였죠. 네. 지금은 초등학교. 네. 거기서 3학년 중반까지 다녔고 그 다음에는 도남 초등학교 지금 초등학교죠. 글로 전출이 갔죠. 네, 전학을 갔죠. 전학을 가고. 3학년 때 전학 가셨으면은 저도 전학을 좀 다녀봤어요, 선생님. 좀 낯설고 많이 낯설었죠. 네, 그때 기억나세요? 네, 많이 낯설고 그때는 미아리에 살았을 때인데 기억나는 것들이 있다면은 옛날에 미아리 고개가 있었어요. 예, 미아리 고개 보면은 이제 거기는 그 당시만 해도 깽쟁이니까 그 니아까라 그러죠. 그걸 막 할 때 그때 제가 막 뒤에서 막 밀어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선생님 그때 초등학교 시절에는 한 반에 몇 명 정도가 있었어요? 한 60명 이상 됐죠? 60명. 예, 그래서 3부제까지 했었으니까. 3부요? 예, 옛날에는 3부제까지 했었어요. 네, 저 2부제까지는 저도 그랬었는데. 제가 연도가 더. 네. 3부제면은 선생님 그 시간이 어떻게 오전 오후반 말고 오전 오후반하고 일부분만 3부제 했고 이제 그다음에 오전 오후반하고 그다음에 3부제를 제가 한 걸로 일부분은 한 걸로 기억나요. 네. 3부제까지 있으셨구나. 그리고 순덕 초등학교가 제가 기억나는 중에 학교가 있는데 그거를 밑에 바퀴가 있어가지고 전교생이 밀어가지고 옮기는 거가 기억이 나요. 학교를요? 네, 학교를 해서 옛날 바퀴가 있어가지고 밀었어요. 그래 전교생이 해가지고. 건물을요? 예. 밀려요? 네, 그러니까 바퀴가 있어가지고. 네.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도남 초등학교 갔을 때는 깡통 학교라 그래서 지붕이 깡통이었어요. 네. 그게 현재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상상이 좀 잘 안 되는데 건물을 미셨다고 하시니까. 그건 있었어요. 기억나요. 혹시 그 학창 시절에 소풍 가고 이랬던 기억도 나세요? 있죠. 하나 기억나는 거 소풍 가는데 버스를 탔는데 제가 창문에 이렇게 모자를 쓰고 내렸는데 그 모자가 날아갔는데 그 다음 차에 거기서 선생님이 그 모자를 찾아서 제가 한번 받은 기억이 있어요. 몇 학년쯤? 그게 한 6학년 정도, 5학년, 6학년 때인 것 같아요. 어디로 소풍을 가셨을까요? 그때 강릉에 정도나 된 걸로 기억나요. 예, 강릉에 그때 보면 그런 쪽으로 가죠. 예. 맞아요. 선생님 그때는 왜 그렇게 다 무덤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저는 서울흥으로 많이 갔거든요. 서울은. 그 수학여행 가셨던 기억도 나세요? 그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되실 것 같긴 한데. 수학여행은 저희가 절로 갔죠. 저기 어디야, 경주로 좀 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좀 기억나고.
운동회도 기억나세요? 운동이요? 운동회는 뭐 그중 요즘 나오는 그런 거 달리기 하고 뭐 이어받는 거 그거 조금 기억나고요. 달리기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학창 시절 잘 보내신 것 같은데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도 기억이 나세요? 네, 저희가 그 졸업하고 학교 졸업하고 승덕 중학교로 미아리 상거리 옆에 중학교가 승덕 중학교고 북공고라고 그래서 공업학부가 같이 겸해 있는 그 학교에 승덕 중학교를 갔습니다. 네. 그 청소년 시기에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 기억 남는 혹시 에피소드나 뭐 이런 일이 있으시면 하나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중학교는 거기 가서 있으면서 축구를 했는데 제가 그 골키퍼를 주로 보다 보니까 선배들, 고등학교 선배들이 담장에다가 막 이렇게 볼 찼잖아요. 제가 그거를 한 것 같아요. 골키퍼를 잘 본 것 같아요. 운동신경이죠. 있었는데 전문적으로 선수는 못 돼도 그런 거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볼을 잘 잡으니까 그 고등학교 선배들이 그거를 시킨 거라서 그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무릎이 이런 부분이 많이 깨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셔서는 이제 군대를 가셨을 것 같은데. 군대 부분은 네. 저희 아버님이 원래 독자가 아닌데 저를 그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3대 독자를 저를 만드셔가지고 저 몰래 그 당시는 3대 독자가 군대가 6개월밖에 못했어요. 의가사로 제대하게끔. 그래서 제가 그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넌 연기했는데 왜 왔느냐?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저를 3대 독자로 해가지고 군대를 6개월밖에 해서 갔다 오고 왔습니다. 그래도 안 가신 게 아니라 6개월 하셨네요. 근무했죠. 그래서 거회동에서 3주를 받고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게 상업 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자격증이 있었어요. 주산, 부기 그런 자격증이 있던 걸로 해서 제가 그 보직 받은 데가 수도 통합병원에 보직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격리과로 제가 보직을 받았는데 그때는 1년 단위의 그 부분을 했던 거를 저는 이제 6개월밖에 못 하니까 간호학과로 해서 일반 병실에 간호학과로 있었습니다. 네. 군대 생활을 병원에서. 네, 병원에서 했습니다. 네. 그러면 군대 생활을 병원에서 하면 훈련을 따로 받진 않나요? 일부분 거기 가서 일부분 받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계급이 그 병원에 환자라고 생각해서 병원에서 이제 그 치료하는 하는 것만 했었죠. 네. 뭐 생각나는 에피소드는 없으세요? 그 짧은 군대 생활이긴 했지만. 눈썰미가 있어서 그런지 옛날에 군의관이 뭐 하면 저를 데리고 갔어요. 치료할 때, 드레싱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보통 간호사들이 계시는데 저희 같은 것도 일반 병으로 해서 또 의무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눈썰미가 좀 짧은지 그때 무슨 기구를 때 치료를 할 때 보면 뭐 약솜이라든지 막 이런 거를 제가 하다 보니까 저를 많이 데리고 가서 드레싱 하는 과정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하면서 그 환자들의 그 암 환자 막 그런 것들을 할 때 대변을 못 하시면은 그 관장도 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많이 군대 생활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간호사들이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소위보다는 조금 더 잘하는 거 그런 걸 제가 해서 6개월 만에 그래도 뭐 약을 조제해주면 약국 가서 그 조제해서 싸주고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하는 일들을 제가 역할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어도 잘하셨을 일반 것 외과 같아요. 쪽으로. 네, 그래도 부대 생활을 병원에서 하셨지만 나름 힘들게 뭐 많이 그렇죠, 일을 하셨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제대하시고 바로 직장을 들어가셨나요? 네, 들어갔습니다. 네. 네. 그게 몇 살 때쯤이셨어요? 23살 정도 됐겠네요. 23살, 네. 2살.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가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했고 군대에 제대하고 바로 제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 첫 직장이 어디였어요? 첫 직장은 제가 79년도에 그 태흥목재라는 그 회사를 다녔다가 그 회사가 옛날에는 그 서울에
그 경동시장에 거기 시장 옆에 그 자리에 그 터가 굉장히 커요. 청량리 쪽. 예, 청량리 쪽에 네. 있는 경동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가 그 전에는 제일 먼저 산미사가 그 공장에서 있다가 인천으로 이전을 했고, 그 다음엔 그 우아미 가구라고 해서 신흥목재가 그 뒤로 있다가 또 인천으로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태흥목재가 거기서 또 있다가 그 다음에 인천으로 또 이전했을 때, 그래서 거기 79년도에 입사를 했죠. 선생님 태릉목재 입사하실 때는 경동시장 쪽에 있을 네. 때 어떻게 목재회사를 들어가시게 되셨어요? 그걸 원래 그 선배가 거기 회사에 근무를 했다가 군대를 가야 되니까 그 자리를 이제 자기 후배들한테 넘긴다고 해서 그 자리를 이제 추천받아가지고 들어가게 됐죠. 네, 태양목재에서 하셨던 일은 어떤 일이셨어요? 영업 쪽에 보면 영업도 여러 부서였는데 처음 들어가면 출고를 했습니다. 영업부에서 출고. 그때는 이제 출고를 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는 지게차나 이런 게 없으니까 사람이 나무를 메고 그리고 들어주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그 차에다가 실어주는 거를 그 상차만이라고 그런 부분을 할 때 나무가 여러 가지로 부분을 때 발을 정자로 출고를 했습니다. 그거를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영업에 대해서 이제 거래처를 다니고 하는 부분인데 첫 스타트는 영업 출고를 했었어요. 네, 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진짜. 그러니까 처음에 기초가 있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목재라는 게 일본어가 기준으로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목재가 70년도만 해도 산업 발전하기 위해서 가구로 쓰는 용도, 그다음에 건축 자재로 쓰는 용도, 또 문재를 써야 되는데 용도가 많아가지고 한 달 반 정도를 제가 교육받고 그다음에 출고 영업을 했습니다. 네, 일단 그쪽 목재 일을 하려면 나무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들어가서 배운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선배님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신 건데 입사는 그러면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처음에 거기 입사하러 이제 한 일주일을 그 대표님하고 이제 면담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을 찾다가 1월 31일인가 면담이 돼가지고 면담해가지고 제가 입사하게 됐죠. 그 당시 면담할 때 처음 그 면담하는 자리에서 제가 하나가 있다면은 눈동자를 마주치고 그분의 눈동자를 절대적으로 쫓아다니면서 놓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나는 부분에 내가 몇 번씩 눈이 마주치면 피하시는 거를 저는 계속 쫓아갔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내일서부터 출근해라 라는 소리 듣고 2월 1일서부터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일부러 이렇게 눈동자를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면담이라고 면접을 봐야 되는 과정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그래서 눈동자는 제가 기억나는 건 놓치지 않았어요. 그 대표님이 많이 부끄러우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몇 번씩 피하는 걸 봤어요. 꼭 들어가시고 싶으셨어요? 그 당시는 면접 보러 가고 또 입사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이었으니까. 네. 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했습니다. 너무 대단하십니다. 그 태양목재라고 하는 회사는 혹시 주력했었던 분야가 있었나요? 그 당시는 70년대는 집 한 옥체를 하던 무슨 집을 하던 간에 나무를 많이 사용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틀을 만드는 아파트에 보면은 문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구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원목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을 생산을 했죠. 그 당시에 또 기와를 했을 때 기와점 올리기 전에 누빙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기름진 종이 기억날 아주 어려서 그건 못할거예요. 기름진 기름진 지붕물을 기름진 걸로 있어갖고 거기서 기질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생산했고 파이다라고 그래서 그것도 생산했고 파이다 그래서 이제 피죽에 있는 껍질에 있는 부분을 이제 생산할 때 나무를 버리지 않죠. 모든 부분은 나무를 옆면에서 이렇게 쳐서 그거에 대한 용도를 쓰니까. 나무를 안에 있는 것만 쓰는 게 아니라 겉에 있는 부분도 왜냐면 껍질이 있고 껍질 옆에서 한 푼에 요만한
집히면은 얇게 집히면은 그게 얇은 판재가 나오거든요. 그 판재는 판재대로 또 용도에도 쓰고 있죠. 네, 나무 종류마다 뭐 그 겉에 숲이랑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것 틀리죠. 같은데요. 예. 그 나무마다 다 용도가 다르겠네요. 그러죠. 네. 그 당시는 나왕이라고 해서 메란티라고 그래서 유행됐던 나무가 70년대는 그 나무를 많이 썼습니다. 네, 태양목재 그 꽤 큰 회사였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 당시 그 태양목재라는 데가 제가 입사를 해가지고 그 전에 가구 부장으로 오신 분 중에 가구 공장을 하나 만들려고 해서 바르고 만드신 그 위사장님이라고 그분이 가구 부장으로도 오셔가지고 가구 쪽으로 또 도전하기 위해서 그 모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네요. 그 괜찮은 그 큰 회사에 많이들 들어오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그 경쟁률이 좀 셌었나요? 저 들어갈 때는 경쟁률보다는 어떻든 선배님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군대 때문에 제가 이제 추천받아서 면접 보고 네. 그 면접에서 아까 말씀드리면 또렷하다고 할까 뭐 그래가지고 바로 입사해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 그 아까 출고하시고 영업을 하셨다 하셨는데 영업은 어떤 영업을 하는 건가요? 옛날에는 그쪽에 그 목재상이라고 있었죠. 네. 그 동네마다가 목재상이 있을 거예요. 그 목재상들은 또 목수들을 또 상대로 하고 집 짓는 사람 그쪽에다가 이제 목재상에다가 다니는 영업을 또 한 거죠. 나무를 판매하는 부분들이. 네. 그 당시에 79년만 해도 그 영동의 그 말죽거리라고 그랬죠. 그때가 개발할 때니까. 그때가 개발해서 그때부터 천천히 할 때일 거예요. 네. 그게 79년도니까 그때 뭐야 거기에 땅을 샀으면 그 억수로 부자가 되겠죠. 영업하셨을 때 가장 좀 힘드셨던 기억이 있으세요? 어떤 부분? 그때는 소모량이 쭉 되지만 생산만 하면은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저는 뭐 물건 나와서 이제 영업에 대한 개념 일부분 영업 쪽으로서는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리면 출고 쪽으로 일단은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제가 영업을 했던 것이고 또 저희 그 회사가 있으면서 용인에다가 그 가구 공장을 지려고 기회도 들어오고 모든 부분인데 그 당시에 저희 사무실에 한 40명 정도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공장 현장에는 한 150명에서 200명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공장을 지겠다고 했는데 그 땅이 그린벨트로 묶이는 바람에 올스톱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올스톱이 된 다음에 저희 그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영업 직원들은 다 사직서를 쓰고 현장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현장에는 25명 정도가 예비사단만 놔두고 또 사무실도 최소로 축소를 했고 영업부에서는 저 혼자 남았었어요. 그때 영업부에서 한 10명 가까이 됐는데 제가 제일 말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서 남아서 한 서너 달 동안은 그 회사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전까지는 제가 그거를 이것도 하면서 그때 그 석 달 동안에 많은 거를 배웠죠. 네. 그래도 굉장히 유능한 사원이셨나 봐요.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리지만 저희 사장님께서 대표께서 뭐라 그럴까 처음에 들어올 때 네가 재산을 지킨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가 하나를 잘못하면 회사 재산이 손실이 날 거고 또 신뢰도가 잘못됐으니까 또 똑바로 하라라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눈동자를 내가 놓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막내 입장으로 해야 되니까 저를 남아서 석 달 동안은 같이 식사도 하면서 일을 한 것 같아요. 엄청 신뢰하셨던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는 뭐 그랬으니까 네. 남아있었으니까. 네. 혹시 그때 그 같이 근무하셨던 동료분들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있죠. 몇 분 있죠. 네. 몇 분 있고 거기 있던 분들을 제가 나중에는 그때 그 같은 동료로 해서 그 모임을 한 번씩 이렇게 추천해서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했던 것도 있었고 네.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로 아까 그 영업하셨을 때 그 거래했었던 게 개인보다는 기업
기업도 일부 있지만 있었나요? 개인들이 더 개인. 많았었죠. 아까 말씀드린 목재상들. 네. 그 목재상들이 뭐 그 당시에는 그 붐이 일었으니까 주택 붐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목재상이 굉장히 많아갖고 또 서울 쪽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목재상으로 위주로 많이 했고 기업이라는 거는 뭐 건설회사 일부분 뭐 좀 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네. 그래도 그뭐 건축붐이 일어나고 가구도 많이 짓고 하니까 네. 하니까 영업하시는데 많이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예, 그때는 뭐 영업까지는 제가 위에 있는 층이 아니라 밑에서 이제 시키는 일만 했던 부분이니까. 네네. 외국 거래처도 있었나요? 선생님? 그때는 외국 쪽은 제가 거기까지는 그때는 어릴 적에 밑에 있는 입장이라. 네. 그러면 영업부에 계셨으면은 주로 외근을 많이 하셨겠네요? 외국인도 일부 있었지만은 그 당시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을 하다가 네. 회사가 그린벨트로 묶이는 바람에 조금 잠재적인 좀 축소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 내근 쪽으로 일을 더 많이 했었습니다. 네. 인천으로도 오신 적 있으세요? 인천은 원목을 사러 공장장님이 한번 같이 한번 가보자 해서 인천에 한번 내려와서 숭이동이었을 거예요. 네. 그쪽에 인천에 원목장에서 원목 심는 거 가고 근데 처음 내려왔을 때 제가 기억나는 중에 물통봉이를 사주셨어요 점심에. 근데 그 물통봉이가 나는 육식동물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들고 그 먹었던 것이. 근데 그것이 이제 물통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막 뜯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원목 때문에 인천에 처음 내려왔을 거예요. 79년 한 9월인가 10월쯤 정도 된 걸로 기억나요. 네. 그럼 서울에서 목재 회사에 다니셨을 때 하고 또 인천에 오셔서 그 원목을 어쨌든 구입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같은 목재 일이긴 하지만 좀 많이 달라 보였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모르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당시는 원목이니까 원목은 저희가 인천에서 서울로 갖고 와서 원목장에서 그 다음에 제재를 하니까 원목은 보는데 그 과정은 처음 본 거죠. 네. 운송하는 거나 그 원목장은 처음 봤던 거죠. 선생님 인천에 처음 어쨌든 일로 오셨을 텐데 인천에 그때 첫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때 공장장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데리고 간 거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왔었죠. 그리고 거기서 원목 공부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물통봉이 그거 먹는 기억이 좀 그것만 기억이 좀 나요. 물통봉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육식동물인 줄 알았더니 네. 육식동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뜯어서 먹었다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맛있으셨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컸었어요. 들고 뜯었으니까. 그 당시에 근무하실 때 야근도 좀 하시고 그러셨어요? 일이 있을 때는 했었을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처음에 출고를 할 때 매출이 한 하루에 1억이 하루인가 한 달인가 아니 그럴 거예요. 매출이 얼마큼이면 회식을 시켜달라고 그랬었어요.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그때는 출고하는 사람이 처음 시작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매출이 있을 때는 어느 지역에서 회식해주고 또 그 매출이 그 배 이상을 뛸 때는 뭐 좋은 데 가서 좀 해달라고 막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매출이 많이 오르길 바라셨겠네요. 당연하죠. 회식도 좋은 데 가서 하시고요. 그럼요. 출퇴근 시간은 그때는 몇 시에서 몇 시였었어요? 8시에 출근이었죠. 그 당시는. 네. 8시에 출근. 퇴근은 6시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그때는 근무 시간이 뭐 8시간 지금 같은 그런 환경이 아니었으니까. 네. 주말에도 혹시 출근을 하셨어요? 토요일에 했었죠. 일요일 날은 안 했고. 네. 혹시 그 당시에 월급이 기억나세요, 선생님? 5만 5천 원인가 받았을 거예요. 79년도에 제가 첫 월급들이 5만 5천 원인 걸로 기억나요. 첫 월급이 5만 5천 원? 네. 그러다가 회사를 이관했을 때 그때 12만 5천 원인가 그렇게 제가 받은 거니까 그래서 기억이 나요. 배 이상이. 그때는 그러니까 회사를 옮겼을 때. 네. 오늘 그 5만 5천 원 받았을 때 지금이랑 물가가 훨씬 이제 뭐 지금 다르니까요. 제가 감이 없어서 그때 그 5만 5천 원 월급 받으면 생활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그때 총각이고 뭐 그런데 또 부모님 다 계시고 막 그럴 때 그런 부분은 크게 비중을 둔 것 같지 않고 네. 그 당시에
79년도에 거의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비슷하게 예, 다. 네. 그 당시 목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목 확보를 위해 목재회사 영업부원들을 찾는 곳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79년도에 이제 서울하고 81년도까지 이제 있다가 다음에 그 직장 옮긴 부분도 있고, 그 당시에 인천만 해도 목재 산업 발전하기 위해서 목재 쪽에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부분을 공장들이 많으니까 많은 부분을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도 태양목재 말고도 목재 회사가 많았었나요? 조그만 회사들이었죠. 예, 그리고 큰 회사들은 다 인천으로 다 내려왔죠. 네. 그 인천에 내려오는 부분들은 뭐냐면, 일단은 항이 있지 않습니까? 원목을 갖고 가고 수입에 의존했던 부분들이니까 그런 걸로 했고, 서울에는 조그만 회사 부분들은 국내 원목들 생산하는 그런 집들 때문에 일부 부분 있었죠.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기억나는 게 중량교 쪽에 그쪽에 있었고, 그러니까 중량교 쪽은 이제 동해 쪽이라든지 강원도 쪽에서 이제 원목 갖고 오는 부분들이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마포 쪽에도 좀 있었고, 그 합정동 쪽에도 좀 있고, 주로 그런 부분인데, 그건 이제 작은 회사들이고, 좀 큰 회사들은 다 인천으로 다 네. 내려갔었던 걸로. 그게 아무래도 그 목재 운반 교통 때문에 그런 위치. 물류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네. 있습니다. 선생님 계셨던 회사는, 선생님이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셨지만 대부분 출신 지역들이 서울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렇죠. 뭐 서울 분들이지만 서울이 있다고 해도 다 외지에서 다 올라온 분들이 많다고 보죠. 네. 주로 어디서 많이 올라오셨을까요? 저 여러 지방이니까 거기까지야 서울에서 나온 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 선생님 이렇게 가까운 동료분들 직장. 저희 부분들은 서울 사람들이 많고, 네. 저희 또래들은 그냥 그 위에 연배들은 다 지방에 있다가 네. 또 서울 쪽에는 취업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로 많은 부분을 온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선생님이 그때 입사하실 때 제일 어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회사에 이렇게 많이 계셨던 주요 연령대가 몇 살 정도 되신 분들이 주로 계셨나요? 현장 쪽에서는 그래도 40대 쪽들이 많았겠죠. 40대들, 30대도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 쪽에서는 3, 40대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현장은 그 당시에 50대도 있었고, 그런 걸로 기억이 나요. 네. 아무래도 목재회사다 보니까 여직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사무실에는 당연히 있죠. 저희 영업부에도 여직원이 한 10명이 영업부가 있었는데, 보세요. 여직원이 3명이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또 경리과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서무과, 총무과 쪽에서도 있었으니까. 네. 현장에는 그 당시는 여성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좀- 뒤로 바뀌었죠. 그 뒤에는 여성분들이 좀 많이 들어왔었나요? 제가 이제 제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연도가 바뀌었죠. 지금 이제 서울 쪽에 70년도만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 당시에는 여자분들이 그렇게 크게 활동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남자들이 위주로 했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그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보고 있고, 네, 나중에. 연도가 지나면서 이제 그 부분이 변화가 되죠. 네, 그때 다시 말씀해 네, 주세요. 그 선생님 그 첫 번째 직장에 계셨을 때 부서가 꽤 그래도 격리부도 있고 영업부서도 있고 여러 부서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부서들이 있었나요? 일단은 3개 부서가 있었죠. 영업부가 있고, 그 다음에 격리부가 있고, 총무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개의 분류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영업은 이제 영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부가 또 별도로 있었죠. 생산부 쪽은 이제 그 공장장이 주도해서 생산에 대한 개념이 있고, 근데 그거는 또 격리 쪽은 자금 관계라든지 금융의 개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총무부는 이제 서무 쪽의 개념들 이런 걸로 제게 한 3파트나 4파트로 형성이 된 걸로 기억납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파트 딱 3-4개 있었을 것 같네요. 전체 직원이 한 몇 분 정도 되셨을까요? 태흥목재는. 아까 말씀드린 사무실 쪽에 한 40명 정도 됐고, 네. 그 다음에 현장이 처음에 한 150에서 200명 가까이 된 걸로 기억이 나요. 네, 되게 큰 회사였던 것 같아요.
100명 넘는. 그 당시는 모든 것이 인력으로 다 했던 상황이니까. 네. 회사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어떤? 그때 뭐 밑에 있던 사람이라 뭐 하면 시키면 시키는 일만 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았죠. 그리고 뭐 그때 장사 잘 되면 회식도 시켜달라고 했던 부분이었으니까. 제일 기억 남는 일화가 있으세요? 회사 다니면서. 저는 뭐라 그럴까, 스스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내가 출고를 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할 일인데 시켜서 이렇게 그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윗분이 그때는 제일 저희가 과장님이었을 거예요.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분이 시키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를 한다 그래서 발을 정자 출고하는 과정을 나랬다는 열심히 혼자 몰래 해봤어요. 근데 첫 작품이 틀렸어요. 그래갖고 우리 그 과장님한테 엄청나게 혼났어요. 욕도 많이 먹고 왜 시키지도 않는데 이거 했냐. 그런 부분을 해서 상대편은 이제 여기서 물건을 갖고 왔으니까 상대편 쪽에서는 또 나름대로 뭐가 몇 개가 들어오고 뭐가 몇 개가 들어왔는지 그걸 또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틀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니네들 나쁜 놈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이 제가 욕을 먹어야 되는데 저희 과장님한테 먹어가지고 그분이 저를 또 역으로 혼난 적이 있죠. 그 기억이 기억이 나죠. 혼난 거. 생각나시는군요. 그래도 회사에서 굉장히 유능한 인재셨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또 회사를 또 이제 그만두게 되는 시기가. 그 당시의 시점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자리를 그 과장을 하려면 10년을 있어야지 과장을 하는데 그 제가 칠촌 되시는 숙부님이 계셨어요. 그때 그 목재 쪽 재지소를 하시는데 저보고 이 친구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가만히 어린 나이에 생각을 했는데 10년을 여기 있을 때 과장을 할 바에 내가 숙부 밑에 10년을 가서 일을 하면은 나 요만한 자판 하나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제가 가면 안 돼요 라고 했죠. 그러니까 과장할래 사장할래 그때 어린 나이에 그거를 제가 느껴가지고 제가 가면 안 되니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계기가 돼서 옮기는 부분이 됐죠. 그럼 집안에서도 친척분들이 이쪽 관련된 일을 계속 하신 분이 계셨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네. 아버님이 혼자 월남하셔갖고 찾으신 분이 아버님하고 5촌, 6촌 되시는 그러니까 저하고는 6촌 할아버님이고 그다음에 당숙으로 해주면 7촌 할아버님이 1대 2대로 제지수를 했었죠. 그러니까 50년도에 지금 50년도에 삼밀빌딩 아시죠? 그 삼밀빌딩에서 종로 쪽으로 하면 바로 옆에 거기에 그 자리에서 제지소를 하셨을 때요. 삼밀빌딩 지금도 있는 삼밀빌딩. 네, 지금 있는 삼밀빌딩에서 종로 쪽으로 바로 옆에 네. 그 자리에서 제지소를 하셨고 그 자리가 지금 그 저하고 8촌 되는 동생이가 지금 3대째 갖고 가고 관리하고 있는 집이죠. 그리고 그분 밑에서 저희 7촌 되시는 그 숙부님이 나오셔가지고 거기 근무하시다가 나오셔서 신촌에서 동광 제지소라는 데를 만드셔서 거기서 운영을 하시면서 저하고 소개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가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좋다고 그래서 글로 10년을 과장을 할 거냐 10년에 뭐 이렇게 자판해주면 사장할 거냐라는 판단했을 때 제가 그쪽을 선택했죠. 그때 선택할 때 저희 그 태웅목재 대표님이 사표를 저희 과장님한테 사표를 제가 보냈더니 서랍 속에 일주일 동안 자기 서랍 속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거 어떻게 됐으니까 못 올리고 있는 거죠. 우리 그 대표님한테 그 사장님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넣으니까 주세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로 올려가지고 제가 사표를 발로오니까 그때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대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띵동하더니 들어오라고 그러면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제가 사표 쓴다 그러니까 뭐 난리 났죠. 그러니까 너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까부지 말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나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라 그래서
그리고 다시 또 띵동해서 또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저를 뭐라는 게 아니라 저희 숙부 되시는 분을 요구를 하는 거죠. 쓰려면 처음부터 데려가 쓰지 이제 내가 써먹고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이제 또 다 가르쳤더니 데리고 간다고 뭐라고 그러시면서 나가보라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임원회의를 또 하시더니 이제 세 번째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가 기억나는 얘기만 하는 너는 어디 가서 잘했으니까 가서 잘할 것이다 놔주겠다 해서 제가 퇴사를 하게 됐죠. 너무 보내기 싫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쪽 태양목재 대표님하고 또 그 이제 이직하시는 회사에 7천 네, 그쪽 대표님하고 알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때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그때는 영업 부서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다 하는 것이니까. 네, 그때 선택을 후회하진 않으신 거죠?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뭐랄까 대표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뭐 뒤늦게 생각한다면은 그 회사에 지금 더 있었으면 더 큰 조직과 뭐 더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옮겼던 숙부 밑에 간 거는 그 회사보다 한참 작은 조그만 회사로 간 것이었으니까 좀 차이는 있죠. 네, 그래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했습니다. 그때는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런 기회로 퇴사를 하셨지만 그 다른 그 직원들도 퇴사나 이직을 하는 분들이 있으셨나요? 그 당시 시점은 그렇게 일부분 제가 빠지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온 거고, 그 뒤는 이제 제가 그쪽 일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분은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네, 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 목재소하고 제재소하고 뭐가 제일 다른 건가요? 제재소의 개념은 똑같은 원목을 제재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목재의 품목은 목재의 개념은 전체적인 목재고, 근데 제가 지금 동광 제재소라는 그 회사는 그 나무 종류도 하렵수가 있고 침엽수가 있거든요. 침엽수는 소나무과에 속해 있는 나무고, 하렵수는 열대지만 나무가 단단한 나무들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하렵수는 이제 아까 태흥 목재라는 회사는 나왕이라고 문틀, 우리나라에 보면은 지금은 샤슈로 그게 대체가 됐지만 대체하기 전까지만 해도 목재가 나왕으로 해서 단창, 그 다음에 이중창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유리를 끼어 있는 부분들이 바깥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안 부분이 있던 것이 그게 다 나무로 했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미닫이로 나오는 나무들도 다 나무로 했고, 그 다음에 요런 이런 문짝이잖아요. 문짝도 보면 그 사이드에 이 부분에 있는 것도 다 나무가 그걸로 들어갔던 거예요. 용도에 따라.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목재의 부분은 있는 거고, 제재소의 개념은 제가 들어갔던 제재소는 어느 거냐면 절제, 한옥집 짓는 거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밀재라고 그랬죠. 관재. 옛날에는 나무로 관을 했어요. 매립하는 과정들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두 가지를 제재를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데 약간 다른. 그러니까 목재, 그렇죠. 제재소하고 목재의 개념은 규모의 개념도 있을 수 있죠. 네. 그 이직하실 때 직급을 이렇게 좀 주셨나요? 숙부님께서? 그때는 사무실에 숙부님하고 여직원 하나하고 사무실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이제 제가 가고, 그 당시 직급 과장인가 그랬을 거 줬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때 갔을 때 그 전에 태흥 목재는 그래도 넥타이를 메고 다닐 수 있는 회사였고, 근데 그 자리에 딱 가니까 처음에 책상에 딱 앉으니까 조그만 책상이죠. 사무실에 4분 계시고, 그런 상태에 첫 책상에 앉을 때 저한테 던져준 게 뭐냐면 목장갑을 던져줬어요. 그때는 이제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태흥목재에서 퇴사하실 때는 직급이 일반직이었죠. 그거는 밑에 사원이었죠. 네. 과장님이 되셨지만 일은 더 많이 하셔야 되는 회사로 오셨네요. 그때는 그 일은 사무실만 한 게 아니라 현장일까지 같이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이었죠. 네.
그 일을 그러면은 특별하게 뭐 아까 태흥목재에서는 출고도 하시고 영업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제 동강으로 오셨을 때는 어떤 일을 담당하셨나요? 처음에는 그 장사이지죠. 그러니까 손님이 오든 목수나 오든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태흥목재는 장사의 기본이 이게 어떠냐면 제일 목재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소비자지만 소비자가 그 다음에 누굴 시면 목수가 하잖아요. 그럼 목수는 누구한테 물건을 사냐면 목재 상이라든지 제재 뭐 이런 소에다가 물건을 사잖아요. 그리고 그런 나무를 취급하는 외에 있는 거는 목재소, 아까 태흥목재 같은 데서 구매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나무는 그 나무의 용도 따라 또 그 다음에 그 한옥 같은 거는 제재하니까 제지소에서 하는 부분들 그런 단계 있죠. 그러니까 목수들이 이제 오면은 거기서 뭐뭐 필요해 하면 계산해서 영업의 개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영업해서 물건 내주고 하는 과정들을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는 그것만 할 일이 아니니까 현장 일도 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목재에 관련된 일은 다 경험해 보신 것 같아요. 옛날에 그렇죠. 그런 태흥목재는 저 남양재 개념으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쪽 회사를 가니까 남양재 플러스 그 다음에 칠엽수의 개념들, 한옥재 같은 거, 그 한옥 집질 때 쓰는 나무들 이런 것도 했죠. 거기 가서 많은 거 했죠. 네. 거기는 이제 그 태양목재보다는 회사가 작았다고 엄청나게 작았죠. 인원이 현장에 뭐 한 10대 명, 사무실에 여직원까지 해서 4명. 네, 근데 그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그냥 사무실만 부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일 있을 때는 가서 작업복 입고 같이 나무도 메고 그 일을 같이 했죠. 굉장히 끈끈한. 아니, 그때는 끈끈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었죠. 네. 보통 그 동강제지소에서 다뤘던 나무들은 이렇게 종류가 기억이 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송, 미국 요즘은 다 그지 이제 더글러스 퍼라든지 막 그런 용어가 다 있는데 그 나라별로 보통 해서 미국 종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나무 미송이라고 그래서 그 나무들로 대체해서 제재를 한 거죠. 미송이 미국에서 들어온 소리. 미송이라고 뭐 뉴질랜드는 유송, 그다음에 뭐 러시아는 너송,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붙어서 해서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나무 종류가 엄청 많죠. 네, 그러면 그 나무들은 다 100% 수입인가요? 그렇죠. 우리 국내에서 나오는 나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입의 의존도가 많았죠. 지금 현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우리 자급률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0으로 봤을 때 제가 협회에서 산림청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자급률이 16%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100이라고 봤을 때 16%밖에 안 되고 그 16%분의 한 8%만 산업재라든지 건축자료를 쓰고 나머지 8%는 우리 합판 만드는 MDF 만드는 소재나 그다음에 이제 화력발수도 들어가는 바이오매시 그런 쪽으로 논아서 쓴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금률이 없기 때문에 모든 부분은 수입의 의존도가 현재까지 크죠. 그럼 수입을 하는 그 절차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그 당시 수입은 이제 수입하는 분들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부분은 제가 제 사업 했을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동강 제주소에 있을 때는 거기 수입보다는 저희는 그냥 그 수입했던 사람들 걸로 물건을 사서 산미사에서 저희가 그 원목을 갖다 썼고, 아까 나왕 같은 경우는 태양목재에서 갖다 쓰고, 그러면서 거기서 소매를 했던 부분들이니까,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수입 과정은 전문 업체들이 따로 있었죠. 네. 그 목재 수입하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네요. 나무 종류도 많았을 것 그러시죠. 같은데요. 네. 그 목재를 구입하면, 그러니까 아까 산미사에서 이렇게 구입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은 그러면 구입하면 직접 가서 가지고 오시는 건가요? 목재를?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전화상으로 뭐뭐뭐 보라 그러면 원목을 한 차에 신으면 뭐 나무에 따라서 경이죠. 크기에 따라서 갖고 오는 거니까 거기서 보내줘가지고 컨트롤하는 경우도 있죠. 일일이 내려가지 않고 한번 가서 뭐 하고 영업하는 사람끼리 해서 보내주는 경우가 있죠. 나무는 무게에 따라 다른가요? 아니면 종류에 따라? 종류에 따라 종류에 따라서. 무게의 개념은 뭐 다 나무도 또 무게 틀리지만 종류에 따라서 다 틀리죠. 네, 제일 비싼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선생님? 제가 할 때 옛날에 할 때 그게 제목이에요. 나무도 바닷물에 가라앉는 나무가 있어요. 다 뜨는 게 아니군요. 그렇게 강한 나무. 그리고 그게 뭐냐면 인장, 옛날에 도장 만들 때 쓰는 나무 있었어요. 그게 뭐더라? 벼락맞은. 아니, 그거는 호두나무, 그거 말고, 옛날에 요만한 인장할 때 그 나무가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회양목 이런 거 아니죠? 아니요. 아주 가랑이 뜨는 나무 있었어요. 그거가 제일 비싼 걸로, 천재도 그럴 거예요. 그 빠뚜 종류라고 하여튼 간단한 나무인데, 아니요. 근데 그게 제가. 왜 비싸요, 선생님? 그 나무가 별로 이렇게 생산이 많이 안 되니까 그렇겠죠. 희소성 때문에.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나무 이름 많이 궁금합니다. 근데 아까 태양목재도 경동시장 쪽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쪽에 이제 여러 회사들도 있다가 이제 인천으로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경동시장 옆에 그렇게 목재소가 몇 군데 있었어요. 네, 하필 왜 그 근처에 많았을까요? 옛날엔 교통 지역에 따라서 목재상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중량교 쪽은 강원도 쪽에서 오는 철도라든지 길이 형성이 됐잖아요. 네. 중량교는 이제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미아리 의정부 쪽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까? 뭐 그런 쪽으로 올 거고, 마포 쪽에 주로 있었던 사람들은 또 그쪽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이 이렇게 돼 있는 걸로 기억이 나네요. 네. 제가 거기까지 연도가 아직 젊은 연도라. 동강제재소는 어디에 있었나요? 신천 노타리에서 이대 입구 중간에 신영 극장 건너편에 있어요. 지금 신영극장이 있을 거예요. 그 건너편에. 그 바로 옆에가 동강제주소라고 있습니다. 네, 제가 노구산동. 네. 제가 거기 창서 국민학교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극장이랑 그 동네를 말씀하실 때 그려지네요. 그래요? 네. 그쪽에 학군 메이커가 다 있죠? 서강부터 시작해서. 네, 맞습니다. 체류탄 가스 많이 맡았어요. 저 81년도는 다 그때. 네. 그 당시에 목재 산업 엄청나게 활성화된 것 같거든요.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게 주택 경기, 그 다음에 가구는 어쨌든 주택이랑 같이 물리니까. 그러죠. 그것 때문에 이제 제일 활성화됐고. 인구가 조금 늘어나면서 주택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목재로만 사용할 수 있는 대체 품목이라는 부분이 없죠. 점점 산업 발전이 되면서 대체 품목이 됐으니까. 네, 서울에 그런 목재소나 제재소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 나무들은 다 수입하면 대부분 인천항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도로를 이용해서 서울로 가지고 네. 들어오게 되는. 네. 그 태양목재나 제재소에 계실 때 나무 들여오기 위해서 있었던 인천의 목재 업체가 기억나세요? 아까 산미사도 있었고, 뭐 신흥목재도 있었고, 또 많았죠. 네, 많았죠. 네. 옛날 70년도에 우리 목재 산업이 동명목재에서 수출 드라이버 할 수 있는 데가 목재였죠. 72년도부터 5년 사이에 원목을 갖고 와서 그걸 합판으로 해서 수출을 했던 부분이고, 수출 드라이버 할 수 있는 게 목재 산업 쪽이 많았었죠. 그래서 목재 쪽으로 활성화가 됐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주택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이 목재 합판 회사들이 많았어요. 인천 합판이라는 데도 있었고, 웬만한 데 다 그쪽으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아요. 그 제일 바빴던 시기, 그러면 몇 년도, 몇 살 때쯤 기억이 나세요?
제가 제 사업했을 때를 한다면은 얘기를 한다면 이제 직장 생활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 주어진 일만 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보고 목재가 바쁠 때는 3월달 봄이 시작할 때 왜 주택을 막 지고 있을 때 해동이 돼서 주택을 일 때 3월달이 시즌이면 3, 4, 5월이 시즌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장마가 되면 그때 빼고 그 다음에 가을로 넘어서 9, 10, 11월달이 이제 시즌이라고 보면 되죠. 그때는 항상 그 바쁠 때죠. 목재 쪽에 건축붐이 막 할 때니까. 네. 아, 집도 아무 시기나 짓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어쨌든 계절에 따라서 나무가 수분을 먹거나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아니죠.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뭐 세면이든지 이렇게 굳는 과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동이 되고 2월까지는 그때는 겨울로 보지 않습니까? 3월부터는 이제 봄이 되면서 봄이 되는 건 땅과 모든 부분이 그 이제 작업하기가 쉬워지겠죠. 네, 그래서부터 이제 주택을 짓는 게 3, 4, 5, 6으로 한 서너 달로 그때는만 해도 뭐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때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을에는 9, 10, 11로 하는 걸로 날씨가 계절이 좋을 계절로 때. 했을 때 시작을 주택을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그래도 꽤 오래 근무를 하셨네요, 선생님. 인천으로 언제 오셨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동강 숙부님한테 갔을 때 제가 10년 동안 있으면서 뭐 이렇게 자판 하나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일을 하고 마든 걸로 해도 보니까 내 자신이 내가 너무 의존하려고 그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 당시에는 또 일을 많이 했어요. 아까 목도라는 것도 옛날에 지게차나 기계 산업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그거를 인력으로 했어요. 이렇게 나무를 메고 그러니까 거의 목도라고 그래서 원목 같은 거는 혼자 못 드니까 4명, 6명, 8명까지 무거우니까 그렇게 짓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제지하는 건 가대기라 그러죠. 드는 거, 어깨에다가 매는 거 그런 일을 다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도 하고 또 손님 오면은 또 장기라 그러죠. 계산 뽑아가지고 돈 받고 그런 부분 그걸 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젊었을 때 장가도 안 갔을 때 그 나무를 너무 매니까 척추가 떨어져 있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밑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죠. 내가 꼭 이런 자리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의존하고 살아야 되냐. 그러지 말고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해서 그만두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만뒀죠, 먼저. 네. 그러면은 동광제재소에서는 몇 년 정도 근무하셨어요? 한 4년 반 됐을걸요? 한 네. 4년 반 정도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러니까 4년 반 동안에 공백 기간은 제가 군대 가기 3일 외에는 없죠. 쉼 없이 사셨고. 거의 그랬죠. 네. 네. 말씀 아까 하시는 내용 중에 목도하고 가대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드는 일 같은데 그게 조금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목도라는 건 원목, 네. 동그란 그 원목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러면 양쪽에서 그 소우사리처럼 가운데 끈을 묻어갖고 4명이서 그러면 사목이면 하나, 둘, 셋, 4명이서 어깨에다가 걸쳐가지고 매는 거죠. 엉참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끌고 가서 저쪽에 옮기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가대기라는 건 이제 들머리라는 거죠. 어깨에다가 이제 매는 거죠. 아예 혼자. 원목을 매요? 원목이 가벼운 건 원목을 멜 수가 있지만 큰 것들은 못 매잖아요. 혼자요? 뭐 작은 거는 매죠. 제가 많이 배운 거는 사방 30cm, 30cm가 그것도 매봤어요. 그리고 30cm, 30cm면 이만할 거예요. 이만은 사각이 되니까 굉장히 무거운 나무거든요. 네. 그때 젊었을 때 힘이 좋아서 그런 것도 유령이 있어가지고 나무도 많이 맸죠. 그러다 보니까 척추가 떨어져야 되는데 붙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 정도 크기 되면 무게가 얼마나 나가나요? 꽤 나갈 거예요. 꽤 나갈 거예요. 거기까지는 안 매봤는데 어림도 없어요. 요령이 필요하죠. 요령도 필요하죠. 네. 그럼 목도를 여러 명이서 하면은 이렇게 약간 좀 호흡도 맞아야 될 거고. 당연하죠. 네. 걸음걸이도 영차 하면 왼발 오른발하고 그런 식으로 같은 걸음걸이가 돼야 되니까. 네. 안 맞으면 엇박자가 나면 그건 다치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인천으로 아니요. 오시게 되신 건가요? 그래서 무작정 이제 회사를 그만뒀죠.
그리고 이제 그 태흥이는 아니 그 동강제에서는 이제 저희가 제지하지 못하는 거 남양제 같은 거는 인천 같은 데 이렇게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만두고 나니까 제 소식을 많이 들어가지고 저를 여러 군데서 저를 데려가려고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셨군요. 많이 했었죠. 예. 그래가지고 얻은 것이 그때 그 항공임산에 진영남 상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하는 걸 눈여겨보아가지고 인도네시아 주재원으로 보내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먼저 퇴사를 하는 바람에 저를 가지고 그 항공임산 직매장을 소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저 천호동 쪽에 있는 직매장을 그쪽을 가게 됐죠. 한국임산. 에서 난데 그 한국임산이 계열 회사가 조양목재하고 경양목재라는 조양합판 상사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경항목재 경항목재라는 두 군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합판은 그러니까 그리고 인천에는 한국임산이라는 데가 있고 그래서 회사가 서너 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조양합판이라는 데는 건설회사 납품을 하고 그다음에 경양목재라는 제가 좀 그 목재는 이제 거기서 인천에서 이제 불량 나거나 뭐 이 파손 나는 부분을 이쪽으로 와서 직매장에서 손을 보고 다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 조양합판이라는 게 서초동에 그 사무실에 있다가 천호동에 그 자리를 만드는 과정을 있는 그 과정을 우리 진영남 상무라는 분이 그 저희 대표한테 저를 추천했죠. 그 당시 나이가 좀 어렸는데 반대를 했는데 그때 진영남 상무라는 분이 제가 가면 합니다라고 해서 저를 추천해서 그 회사를 가게 된 동기가 됐죠. 네. 그러면은 회사. 그래서 처음에 동강에 나와서 천호동에서 그 직매장에 거기를 먼저 왔습니다. 네. 그럼 쉬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쪽으로. 잠깐의 공백은 있었죠. 네. 잠깐의 한 보름 정도, 한 달 못 미칠 정도는 공백은 있었죠. 네. 근데 너무 쉼이 없이 달려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훌륭한 인재시라. 그 뒤로 가면은 더 스토리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서 어느 정도 계시다가 인천으로 오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가 직면할 때 저희 오누는 오누는 그 한 부장급으로 그 당시만 해도 85년 4년 됐을 거예요. 5년 정도 4년 정도 됐을 때 부장급 부분을 한 45살 정도만 돼야지만 부장급이었는데 그때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데 진영남 상무는 저는 그 당시가 27인가 8인가가 그럴 때인데 저를 추천해서 얘가 가면 한다 해가지고 저를 그쪽에 오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영업을 했죠. 그리고 영업을 하다가 1년 반 정도 있다가 그 진영남 상무 그분이 인천에서 그분이 이제 그 당이 있고 부모님들이 캐나다에 계시면서 이민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저를 또 추천을 해갖고 얘가 가면 또 간다 그래서 같은 회사니까요. 그래서 인천으로 제가 내려오게 된 동기가 됐고 천호동은 어떻든 간에 그런 과정에 그 회사를 그쪽의 직매장은 어떤 부분으로 이루어졌냐면 또 그 인천을 또 얘기해야 돼. 인천에는 그 물건이 들어오면 이제 밴딩이 풀어지거나 뭐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손질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손질을 안 보고 기나면 헐값에 팔아야 되는 과정인데 그거를 그 직매장에 올리면 직매장에서 그걸 또 손질을 해서 다시 또 재판매를 하다 보면 부가액 창출을 할 수 있는 과정을 제가 맡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직매장에 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직매장에는 얼마나 계셨어요? 한 1년 반밖에 안 됐죠. 그때 과장으로 있으면서 그거를 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영업을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84년도에 5년도구나 5년도에 제가 차 사달라 그랬었어요. 저희 오너한테 그랬더니 기꺼이 사주셔서 그때가 폰이 다음에 나온 차 엑셀인가? 네. 그 차를 제가 85년부터 타고 다녔어요.
했었죠. 20대 그러죠. 20대 예, 예. 차를 회사에서 예, 받으셨거든요. 예, 예. 그때 그 전무님이나 이런 분 오너만 있었던데 제가 차 사달라고 더 열심히 영업한다고 했더니 기꺼이 사주셔가지고 그 차가 스토리가 이제부터는 더 화려한 스토리가 나올 겁니다. 제 개인적인 부분으로. 지금도 충분히 화려하신데요. 그래서 그쪽에 천호동에서 그런 그 영업을 많이 하고 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을 하면서 저는 언젠가는 오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면서 나름대로 영업을 많은 부분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86년도에 그 우리 진영남 상무라는 분이 카나다 이민 가면서 또 오늘끼리 또 얘기하면서 또 저를 제가 가면 또 합니다라고 해서 저를 또 추천하는 바람에 제가 그 다음 그냥 바로 이쪽은 작은 부분이니까 제가 그쪽은 큰 장사였거든요. 그래서 인천으로 발령 바로 내려오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네, 그 인천은 지금 어디쯤인가요, 선생님? 그 연안부두에 보면 옛날에 백주년 기념탑이 있었어요. 그 백주년탑에 연안부두 하면 그 코노 땅에 그 건양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코노 땅이 굉장히 그 스페이스가 굉장히 컸어요. 그 땅이 저희 그 한국민산이라는 회사였습니다. 거기가 본사인가요? 본사는 서울에 있었죠. 근데 이제 거기는 한국임산이라고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판매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규모가 컸었던. 규모가 이제 그래도 수입상으로서는 제일 많이 컸죠. 제일 컸죠. 그때 선생님이 인천으로 오셨을 때 직급은 어떻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영업 과장이 있고 그다음에 상무님이 이제 가시면서 그쪽에는 부장하고 여러 이제 사무실에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과장에서 차장으로 진급을 시켜주고 그래서 차장으로 제가 영업을 맡았죠. 20대 때 차장 되신 거예요? 그러죠. 제가 천호동에 있으면서 29에 결혼했으니까 30 됐겠다. 초고속 승진이셨던 거예요? 좀 능력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회사는 연합부두 쪽에 있었고요. 그때 이제 가정을 이제 집은 그 당시에는 출퇴근을 어디서 했냐면 집이 그 하곡동이었었어요. 강서구 하곡동. 네, 강서구 하곡동에 있다가 그때 이제 차도 사달라는 게 너무 거리가 멀고 그래서 좀 영업 잘할 테니까 저 차 사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래서 차를 가지고 출퇴근 천호동까지 옛날에는 거기까지 처음에 할 때는 차를 버스 3번 타고 다녔죠. 예. 그거를 하다가 이제 차를 사주십시오 또 몇 분하고 같이 다니면서 차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을 발령되면서 있으면서 이제 인천 내려가게 됐고 그 다음에 스토리를 계속 얘기해 드릴까요? 네. 질문하면 제가 할까요? 그러면은 그때 인천으로 회사를 옮기시고 나서 이게 인천으로 오셨잖아요. 천호동에서. 네. 그때도 강서구. 그때도 그때도 출퇴근하셨고요. 자동차로. 그때도. 얼마나 걸렸나요, 선생님? 그때는 그렇게 차가 밀지 않아서 1시간 내로 했죠. 네. 그러면은 계속 오랫동안 서울에 계시면서 출퇴근을 하셨던 건가요? 예. 인천 얘기예요? 아니면 저기 천호동 얘기예요? 인천 얘기. 인천은 다음에 인천은 그렇게 하다가 그때가 영업이라는 거는 거의 술 문화였어요. 술을 먹고 영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음주운전에 대한 개념을 많이 안 했어요. 예. 근데 저희 부치께서 도저히 안 된다 해서 독립을 해라. 그래가지고 독립을 하려니까 독립하라고 하는 게 제일 반기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독립하라면 반기는 분이 누가 제일 반기겠어요? 집사람. 여자지. 같이 모시고 사셨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해서 난 돈 없으니까 못 가 하니까 본인이 어떻게 하든지 진주 아파트 가자동에 있는 진주 아파트 3동 거기에 처음 86년도에 첫 글로 이사 왔죠. 그럼 86년도에 이사 왔죠. 저는 제 의도가 아니었는데.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혼자 월남하셔가지고 저하고 여동생밖에 없으니까 나는 부모를 모셔야 된다는 그런 의무의 개념에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러는 도중인데 또 이제 나의 미래를 생각하고 차를 갖고 다니니까 독립을 해줬던 것이 이제 아버님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고 감사히 느끼죠. 네. 그 인천에 연고가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으셨어요? 뭐 친구도 없으셨고요?
학교 후배나 뭐 거의 없었죠. 그때는 그냥 무조건 발령이라고 해서 바로 내려가. 그래서 내려가서 그 인수인계 받는 부분으로 시작하니까 그런 개념이 없었죠. 네, 그러면 선생님 가족분들만 이렇게 독립해서 인천으로 그러니까 오신 저 거예요? 와이프하고 애 하나 하고 나온 거죠. 네, 그러면은 자녀분은 86년생짜리 하나 아들 둘인데 86년, 88년이죠. 네. 아시안 게임하고 올림픽이 그러네요. 개념이죠. 네. 그때는 큰아드님 있을 네, 있을 때만 때죠. 이렇게 세 예, 식구가 예, 오셨구나. 예, 인천에 처음 오셨을 때 느낌 어떠셨어요? 그래도 회사 다니는 거랑은 또 다르게 완전히 이제 집을 이쪽으로 옮기셨을 때. 처음에 뭐 독립에 대한 개념이 있고 저는 사실 그보다는 어떤 회사의 개념이라든지 그 의무감의 개념 그런 부분이 더 중요시했지 이쪽에 대한 개념은 사실 좀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등요시했다 그럴까요? 거기보다는 그 어떤 그 회사 내가 맡아준 부분 또 책임감 뭐 이런 부분으로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의 개념을 많이 했죠. 네.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인천으로 이사 오신다고 하셨을 때. 아니 그 부모님들은 좋아했지만 집사람은 더 좋아했죠. 부모님들은 좀 섭섭해. 그게 있었습니다. 저 이사를 하면서 그 아기가 있었잖아요. 큰 애가. 그래서 주말에는 1년 동안은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집에 갔었어요. 서울에. 네, 서울에 아버님한테 아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약속은 지켰어요. 1년 거의. 근데 2년 차가 되니까 서서히 이제 좀 늘어지고 누구 말대로 농땡이라 그럴까? 막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인천을 오시게 되셨네요. 그 한국임산 또 천호동하고 이쪽에 연안부두에 회사가 있었을 때는 또 업무나 일들이 좀 많이 달랐었나요? 크죠. 이쪽 그 천호동에서는 소매 장사를 하는 거고 인천에 있는 장사는 큰 규모 있는 장사를 했고 외형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제일 컸죠. 그리고 거기서는 동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거를 설명한다면 또 이런 거를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될 거예요. 옛날에 제재소의 개념들은 산업화가 발전되면서 옛날에는 우리가 모든 거를 노동력 집약적으로 해서 원목을 갖고 와서 노동으로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를 하는데 원산지 나라는 원목만 팔면 부가가치 창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도 부가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 목재를 가공해 갖고 가라라고 하죠. 그러면 가공하게 된다면 뭐냐 외자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동력 창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업화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던 건 옛날에 제재해서 모든 거를 했던 태양 목재가 제재했던 라인을 그 사람들을 죽인 것이 뭐냐면 저쪽에서 제재해가지고 들어오는 거가 있기 때문에 산업화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 목재라는 부분이 없어지면서 제재해서 들어와서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와서 거기서 제재해가지고 여기서 갖다 판매하는 부분이 변화가 된 거죠. 큰 변화네요. 엄청나게 변화가 된 거죠. 그러면은 진짜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규모가 작아지거나 그런 일들도 있었겠어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그 사업을 하던 부분들이 이제 경영에 어려움이 생기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네. 한국임산에서는 뭐 어떤 제품을 생산을 그러니까 원목 제재하는 부분을 그 인도네시아에서 원목을 갖다가 제재했던 부분을 똑같은 업무를 인도네시아에서 제재를 해갖고 들어오는 거니까 똑같은 품목이죠. 똑같은 나무를 갖다가 제재만 안 하고 거기서 해온 거를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는 거니까 그 경쟁 상태는 제재소를 그 원가가 높은 거고 저쪽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오는 나무는 원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재를 하는 건 노동력 창출을 해야 되는 거고 저쪽은 노동력 창출할 필요 없고 상품을 갖고 와서 상품 판매하는 거고 제조의 개념이 아니지 상품을 판매하는 개념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완전히 바뀌었네요. 한국임산이 이제 규모가 컸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원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있을까요? 거기는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고 상품을 판매하는 거니까 직원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죠. 영업 사무실에 보면은 격리 2명, 물론 본사가 또 따로 있었지만은 2, 4, 6, 7 하나, 4, 5, 6, 7 지게차 8 한 8에서 한 10명 정도 내에서는 할 수 있었죠. 지게차 하시는 분, 또 출고하는 분, 또 격리 쪽으로 하는 분, 그 정도 한 10명 정도 내에서는 소규모로 다 판매를 하면서 매출 금액이 크게 하죠.
직원들이 많지 않았지만 그 면적 자체는 굉장히 컸어요. 스페이스는 굉장히 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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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왜냐면 물건이 들어오면 큰 배 뭐 예를 든다면은 최소 단위 5,000톤, 뭐 10,000톤 이상 큰 배들이 돼서 그 물건 실어와서 야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스페이스가 굉장히 커야 되겠죠. 네. 서울이랑은 좀 다르게 인천에 있는 회사여서 좀 지방에서 올라오는 외지인들도 꽤 많았어요. 그럼 전국적으로 판매를 한 거니까 인천에서는 전국적으로 다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의 개념은 목재 산업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는 인천 쪽이 그 당시만 시점으로 해도 한 60% 이상은 인천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이 한 30% 정도, 군산이 좀 있고 이 정도로 분포가 돼 있었던 부분이에요. 우리나라가 목재 산업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항을 비롯해서 인천은 수도권으로 개선해서 한 60% 이상을 수도권으로 개념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이 들어온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군산 그게 3개 정도 형성이 됐죠. 근데 그쪽에 보니까 인천 쪽에서는 전국구로 다 판매를 했던 거예요. 네, 아무래도 위치가 또 교통이 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스페이스나 모든 부분이 더 컸죠. 네. 규모가. 보통 이제 큰 항구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당시 시점에서는 이제 아파트라는 부분이 이제 많이 생겼죠. 예, 그리고 산업화가 되면서 그런 나무들이 수요량이 점점 커졌죠. 그 아파트 보면은 아파트의 문틀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다 그 당시는 목재로 다 했죠. 지금은 대체 품목이 샤시나 뭐 이런 걸로 변하지만 그 전까지는 다 목재로 했습니다. 네, 아직도 오래된 집 가면 있죠. 틀이 다 나오더라고요. 나오죠. 네, 그 제작된 물품은 그 누구에게 이렇게 납품을 주로?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목재상이죠. 그러니까 소매상 하시는 분들 그 유통 구조가 크게 한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이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원산지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농업 부분도 보면은 농사 짓는 사람 있고 그 갖다가 또 밑에 판매하는 사람 있고 이런 식으로 과정이 있듯이 이것도 또 과정이 있죠. 그래서 조그만 그 목재상 하시는 분들이 저희 물건 사서 거기서 지역마다 판매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한국 임사는 직접 갖다 주셨어요, 납품을? 아니면 아니죠. 와서 그분들이 와서 자기들이 물건을 골라가지고 다 와서 갖고 가죠. 네. 그러면 뭐 큰 차이면 산더미 같은 거 하나씩 내려가죠. 목포까지 내려가고 막 군산 뭐 광주 뭐 전체적인 거를 대구 쪽. 네.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이 인천에 많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어떤 걸로 느꼈냐면 그 당시 판매할 때 부산에 물건이 없구나. 왜냐면 교통이 대구하고 부산은 짧고 그렇죠. 인천은 많잖아요. 물류의 개념. 근데 대구 사람이 인천에 오면은 싼 것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 부분도 있겠지만은 거리 개념이 부산에 물건이 없으니까 인천까지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영업에 대한 부분도 계획을 세웠었던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다 팔렸을 수도 있지만 부산에 없는 게 인천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규모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인천으로 제일 많은 원목들이 들어왔었나요? 그러니까 연도로에서 70년도하고 80년도 초까지는 원목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왔지만 아까 같이 그 인도네시아에서 제재를 해서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원목 제재하고 원가를 못 맞추잖아요. 노동력. 그러니까 이쪽으로 방향이 틀었죠. 그러니까 목재 산업을 발달할 수 있는 거는 처음에 가자동부터 제재소가 허업 월판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좀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우리 목재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70년대만 되더라도 그 서울 경인 쪽 부분 수도권의 개념으로 이루어지면서 인천만 하더라도 가자동 쪽에는 허업 월파는 자리에서 그 스페이스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쪽으로 많이 내려왔었죠. 그러면서 거기서 가자동에 시작을 하면서 영창학기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제재하는 동아기업 쪽 라인도 생기면서 하나씩 매립되면서 변화되는 부분들이 그 사업이 또 망가지게 하는 부분이 산업 발전할 수 있는 아까 저쪽에서는 부가를 더 창출하기 위해서 그 공장을 더 세워야 되고 그 공장을 세우고 또 다음 공장 세우고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을 판매해갖고 경쟁력이 없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쪽에 목재단지가 많이 생기게 된 이유가 인천 항하고 굉장히 넓은 면적의 땅을 가지고 있었던
공터처럼 이 이유도 그럼요. 네. 그 서울에서 있던 사람들이 인천으로 하나씩 내려왔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인천에서 부도가 가깝고 물류의 개념이 그러니까 원가를 확실히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스페이스를 더 많은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인천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진 거죠. 네, 그것도 이제 서구 쪽에 그런 땅이 많이 있어서 그 당시는 서부 쪽 개념에서는 매립이 안 될 때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성남동도 그거 다 매립한 부분이거든요. 원창동도 매립한 거고 가재동은 그 어떤 그 매립하기 전까지만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목재 쪽이 점점 더 활성화가 있으니까 점점 공장들이 더 세워서 하기 위해서 자꾸 스페이스를 더 늘려나가는 그런 쪽이죠. 네, 그때 주로 수입했었던 나무들이 기억나세요? 나무 종류들이. 그때 제가 했던 부분은 아까 예를 들어 원목 부분은 그렇게 제가 갖고 있는 부분은 태양목재는 나왕이라는 거 메란티라는 나무만 했었고 그 다음에 동강 제주소에서는 그 미송 개념으로 제재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그 유통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갔기 때문에 수입하는 부분하고는 좀 별개 체제로 갔고 그 당시 특수목에는 이런 부분은 별개 체제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네. 주로 어디에서 수입을? 그러니까 제가 했던 거는 이제 제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쪽에서 주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인천에 제가 내려왔을 때는 원목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제품으로 해서 갖고 온 곳이고 제품도 처음에는 원목 인도네시아가 원목 수출하다가 그 다음에 제재해서 갖고 가라 해서 공장을 하나 더 세우고 그게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일본도 그런 부분을 갖고 와야 되니까 일본도 제재를 해야 되고 공장을 세는데 자기 자본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가 88년도까지 그런 부분을 이루다가 인도네시아에서는 또 다음 단계는 뭐냐면 요것만 팔면 부가액이 창출하니까 그 다음에는 S2S라고 가공하는 거 있어요. 그 부분을 또 공장을 차려서 그거 아니면 수출 안 돼 해서 점점해서 완제품으로 만들면서 거기에는 노동력 창출과 외자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과정이었죠. 주로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남양제는 인도네시아 쪽으로 하고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거기가 고갈되면 말레이시아 네. 그런 쪽이 동남아 쪽에 위주로 가죠. 남양제라고. 남쪽의 개념들 그러니까 그 하렵수가 좀 많이 나오는 나무들. 그게 인도네시아에서. 뭐 인도네시아 또 그 열대 지방이죠. 네. 그쪽은.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 옆에는 요즘은 이제 좀 강한 나무 파푸아뉴기니아 쪽에서 좀 갖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렵수들이 많은. 그렇죠. 나라에서 그러니까 열대 지방은 나무가 좀 잘 자라서. 네네네. 그 나무들이 들어올 때 사실 저는 선생님 이렇게 이쪽 서부에 목재단지가 크게 있었을 때 저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그 예전에 여기 오래 사셨던 분들은 그 나무 냄새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있겠죠. 네, 선생님도 그런 기억들이 좀 있으세요? 뭐 나무 따라 뭐 특색이 있으니까 그런 냄새는 있죠. 네. 있죠. 근데 뭐 우리 향나무, 스기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우리 목욕탕에 스기 누바로 나오는 그런 나무들 같은 거 뭐 편백나무라 그러죠. 그런 나무는 향이 더 강하죠. 네. 선생님 이거는 사실 질문지에 없는 내용인데요.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나무를 많이 보셨잖아요. 예, 20대 초반부터 이렇게 계속 그 애정이 가는 아니면 향이 좋은 좋아하는 나무 있으세요? 거기까지 아니라 제가 그 길을 와서 그 부분만 왔지 거기에 뭐의 개념은 없었어요. 그냥 나무를 제가 판매하는 부분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 네. 그런 부분이고 그러나 이제 편백나무 같은 나무는 저 냄새 좋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사실 저한테는 좋죠. 편백나무 길 같은 데 가서 그 향 같은 거 그런 거 좋잖아요. 네, 지금도 나무 이렇게 보시면 괜히 그냥 편안해지고 좋으실 것 같은 느낌이. 네. 그 하역하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 네. 그 하역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나요? 그 나무 하역할 때. 그 배에 싣고 와서 이제 배가 어떤 나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가는데 배는
그 톤수가 있어요. 5,000톤 거, 10,000톤, 20,000톤 거. 태평양을 건너면 큰 배가 들어오고 한 20,000톤 거, 그 카나다 쪽에서 원목을 들어오는 건 최소 단위 한 20,000톤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 배라는 거는 홀드가 있고 그 안에 물 짓고 그 위에 데크에 싣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요즘은 이제 크레인 같은 걸로 하역을 해서 하역사들이 많죠. 옛날에 많은 그 인천항이 주로 이루어졌고 이쪽에 북한 쪽에서는 뒤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라지만 그 전에 인천항 쪽으로 많은 부분을 했고 그 70년대 그 당시만 해도 통통배로 이제 끌고 오는 거, 먼 바다에다가 먹대고 끌고 들어왔던 부분이고, 그때는 70년도의 개념, 80년대 초반까지만 했고, 그 뒤부터는 이제 원목을 들어오면은 그 하역을 별도로 부분했죠.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 크레인 같은 걸로 내려서 그 육상에다가 내려놓고 운송을 하고 야적장으로 갔던 부분들이 있죠. 아예 하역 업체가 따로 있었죠. 많았죠. 예, 많았죠. 하역료가 비싸나요? 비싸죠. 그것도 다 원가에 다 접어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양에 따라서 하역료가 좀 책정이 되는 거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예전에는 기계화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다 했었던 부분들도 많았을까요? 하역할 때? 옛날도 그렇고 일부분은 노조, 항운 노조의 개념이 있어. 노조들이 내가서 그 배 밑에 홀드 안에 들어가서 끈을 물고 끌고 오는 부분이 있었죠. 위험이 많았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 사이, 원목 같은 경우는 나무 사이 끝에다가 와이어를 메싱을 해서 크레인으로 끌고 들어왔으니까 그 역할하는 것이 노조, 하원 노조 사람들이 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사고도 많고 있었죠. 그러셨겠네요. 그리고 요즘에도 이렇게 뭐 나무나 다른 나라에서 뭐가 들어올 때는 방역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그런 걸 할 텐데 방역 처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그 식물 검역소 사람들이 나와서 그 자체를 채취를 해요. 벌레를 채취를 해서 벌레가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는 방역을 해서 그 벌레를 죽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원목은 다 했었습니다. 방역을 해갖고 벌레를 다 이제 방역을 하면서 이제 해결했던 부분들이고, 옛날엔 다 했습니다.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통관하고 사용하는 거죠. 그 방역하는 업체도 따로 있었겠네요. 그렇죠. 많았죠. 그 방역했을 때 뭔가 특별한 그런 벌레나 이런 것들이 나왔던 기억이 있으세요? 있죠. 뭐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채취해가지고 이 문제가 됐을 때는 하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혹시 뭐 그런 문제가 있는 목재가 들어왔을 때는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방역하면 다 들어오는. 거기까지는 방역하는 부분으로 다 해결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무슨 동물이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없었던 나방 종류, 나비, 뭐 이렇게 그 곤충 종류가 그 가죽나무를 통해서 들어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그럴 수 적이 있죠.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방역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저는 제가 지금 보지 못했던 모습 중에 하나가 목재를 쌓아놨었던 야적장이에요, 선생님. 그 야적장의 모습을 좀 묘사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림 그려주셔도 돼요. 옛날에 야적장을 주로 지금 사용했던 자리가 어디냐면 그 원창동 매립지 있죠. 그 원창동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북항에 주변에 있는 부분들이 그 자리가 매립했던 자리가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그 매립 기간 동안은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원목을 쌓아놓고 야적장을 많이 이루어졌고, 야적장의 개념은 스페이스도 가겠죠. 뭐 이런 부분에 야적장이 하나 있다면은 여기서 여기는 누구 거, 1번 노선 여기는 여기 누구 거, 이런 식으로 회사를 분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나무를 쌓아놓고 차가 들어와서 크레인이 실 수 있게끔 차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런 거는 지금 일반 야적장에는
원일 보세타장이라고 지금 쌓아놓고 있어요. 네. 그거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부분은. 아, 이렇게 넓은 데를 한 회사가 쓰는 게 아니라 나눠서 쓰는 그렇죠. 거예요. 자기가 많은 스페이스가 필요한 사람은 다 쓰는 거고 부족한 사람은 이제 자기가 그 한 구역적으로 쓰던 부분이 많죠. 그래서 한진 북강 자리는 거의 그 야적장으로 많이 썼습니다. 원목 네. 쓰는 거. 그 면적이 보통 어느 정도 될까요? 야적장마다 좀 크기가 다르긴 하겠지만. 크죠. 그럼 몇만 평씩 됐죠. 그거를 가지고 스페이스 쪼개서 1지역, 2지역, 3지역 이렇게 쪼개서 했던 거니까. 그럼 그걸 사용하는 비용을 지불을 다. 네. 네. 아유, 상상이 안 돼요. 잘 어마어마하게 컸을 것 같아서. 이전에 그 북강이 있는 데가 다 그 원목 쓰는 그 네. 지금 북강 가보셨어요? 대성목재. 대성목재의 개념은 저쪽에 월미도 쪽에 있는 부분이고 네네. 거기는 몇만 평에 대한 그 자체의 자리가 있고 그거 말고 이제 소규모로 하는 부분들이 이제 변화가 돼서 옛날 대기업들이 큰 회사들이 있다가 좀 변화가 돼서 이제 개인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원목 야적장은 월미도 쪽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저기 지금 서구 쪽으로 해서는 지금 그 북항이 거의 원목 야적장으로 사용했습니다. 네. 그 물에 보통 이렇게 젖어서 쌓여지게 되잖아요. 네. 그거를 젖은 상태에서는 안 될 그러니까 것 같은데. 햇빛 젖어놓은 걸로 야적히면 햇빛에서 모든 부분에서 좀 나름대로 이렇게 물기는 빠질 수가 있죠. 네, 거기서 야적장에서 보통 말리는 작업까지 그렇죠. 다. 네, 건조 과정은 뭐 그렇게 그거는 햇빛에서 별도로 했죠. 따로. 그거는 이거 원목원 상태에서는 절대적으로 그게 그 건조가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제재를 해서 상품을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건조를 시키는 거죠. 아예 나무를 그 통으로 말리는 게 아니라. 그럼요. 네네. 그 나무마다도 건조하는 그 시간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죠. 나무 따라 강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네네. 그 나무를 자르는 모습도 많이 보셨어요? 맞죠. 제재를 했었으니까요. 네네. 예. 그 기계로 보통 다. 그럼요. 네네. 어떤 기계로 어떻게 잘랐는지 혹시 묘사를 그러면 아까 같은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회사 얘기를 할까요? 제가 이제 이루어진 걸로 얘기할까요? 왜냐면 제재는 제가 네. 아까 한국임산이라는 회사를 다니면서 네. 있다가 90년도에 이제 퇴사를 하고 그래서 한국임사는 어떻든 그 제품을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했던 데가 한국임사뿐 아니라 그쪽에서는 종합상사에 근무하시던 분들 막 여러분들이 뭐 대우 출신도 있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목재가 그 아파트 붐이 이루면서 나무가 소유면이 굉장히 많이 컸죠. 그래서 그 나무들을 많이 하다가 제가 90년도에 제가 퇴사를 하고 퇴사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88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수출 금지가 내렸다고요. 수출 금지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 S2, SS2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공만 해서 이렇게 팔았는데 원목을 옛날에는 이렇게 동그란 원목만 팔았는데 이거는 부가가치 창출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또 제재를 해. 그리고 제재를 해서 갖고 왔는데 이게 제재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그 대패질을 해. 그러면 반들반들하고 좋아지잖아요. 그거를 하는 식의 과정을 해서 완성품을 가는 과정을 만드는데 저희 회사에서 그 부분에서 저쪽에 인도네시아 쪽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고 막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됐고 또 운호하고 어떤 문제가 돼서 이제 제가 퇴사를 하게 된 동기가 됐죠. 동기가 된 다음에 제가 90년 4월일날 원창 목재라는 유통회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95년도까지 하다가 95년도 10월까지 하다가 제가 95년 10월 1일부터 주식회사 원창이라는 회사를 제조업체를 만들었어요. 그 이제 제조업체는 지금 얘기한 질문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얘기거든요. 95년도 10월 1일 날부터 어떤 거를 했냐면 제조업을 하면서 러시아 쪽의 나무를 제가 수입을 하면서 제재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부터 이제 제재 얘기를 하면은 이제 설명해 드릴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그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말씀을 너무 많이 이렇게 잘해 주셔가지고 잠깐 쉬시는 거 괜찮으세요? 고맙습니다. 예. 하실까요? 네.
네, 잠시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그럼 이온욱 선생님 1회차 면담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그 목재가 그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인천항 부두가 큰 배가 들어왔었을 당시에 나무를 바다 위에 띄우고 배에 묶어서 끌고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그때 당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70년대하고 80년대 초반까지는 그 북항에 보면 동아기업 쪽 라인의 쪽에서 14호라는 그 제주소들이 많았어요. 네. 그때는 이제 원목을 통통배로 가운데다가 바다 가운데다 내려놓고 통통배로 끌고 와가지고 전목장에서 자기 나무를 갖고 왔던 부분으로 기억나요. 먼 바다에서 자기 네. 배로. 예, 네. 예. 그러면은 그 묶어서 가지고 왔었을 텐데요. 그러죠. 예, 이렇게 한 뭉치로 묶으니까 그 원목 같은 거는 그 바다에서 뜨잖아요. 뜨면은 그 뜬 만큼 거기서 고리를 만들어서 와야로 해가지고 끌고 왔던 부분으로 한 거로 기억납니다. 네. 원목을 수입할 때 나무가 쪼개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목 양쪽 끝부분에 S깡이라고 하는 얇은 철판을 박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혹시 네. 들어보신 적 예, 있으세요? 봤습니다. 예. S로 이게 찍은 거. 그게 그 크랙을 가기 위해서 방지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거를 그 표시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S자로 그 부분을 끼워 넣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S자로 끼워놓은 건가요? 예, 혹시 S자, 여기 D자로, 예, S깡이라고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것끼리 해서 와야줄로 연결한 거죠. 예. 요런 철판을 이제 S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S자라고 별도로 있을 거예요. S자 크게 이런 것이 이렇게 끼워 놓은 걸 거예요. 철판으로 해서 나무에다 박은 거죠. 네, 요렇게 S자로 네. 이게 약간 정말 알파벳 S자처럼 구부려서 이렇게 철판 갈라지지 조그만 걸 가지고 나무에다가 이게 망치질을 해서 그걸 끼워 놓은 거죠. 예, 갈라지지 않거든요. 네. 일종의 스테이플러 같은 역할. 뭐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S 모양으로 생겨서 S깡이라고 하는군요. 네. 깡자가 붙어 있어서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S깡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였네요. 여기 지금 저희 S깡 자료 사진도 있기도 한데, 여기 저희가 준비한 요 사진에서 그 선생님 뭐 실제로 보셨거나 했었던 뭐 도구들이 그러니까 있으면 원목을 취해서 이런 부분도 나무에다가 박아놓고 여기다 끈을 연결해서 원목과 원목을 끌고 와서 한쪽으로 해서 모아가지고 하나로 맞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든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모처럼 박는 예,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하나씩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서 끈을 묶어놓으면 같이 동시에 여러 개를 끌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이런 나무가 있을 때 이제 제재할 때는 이 나무를 다 빼서 제재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요런 것도 아까 뭐 S깡이랑 같은 비슷한 용도로. 이거는 크랙 가는 부분 때문에 이게 양쪽과 양쪽 크랙 가는 것 때문에 이 박아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여기 부분들은 거의 그런 거의 개념으로 보거든요. 원목을 끌고 오는 과정에 썼던 거. 이동하기 위해서. 예. 제가 제지할 때는 이런 부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 네. 선생님, 이런 거는 뭔가요? 요거는 이런 거를 끓일 때 지렛대 역할을 하는 나무일 거예요. 예. 그리고 요 끝에 거는 원목을 실을 때. 예, 왜냐면 이게 이제 원목을 하면 원형이 둥그러니까 요 밑에 면이 밑으로 가고 위에 대해서 굴리는 부분들. 네. 이런 나무도 있고 요 뾰족한 거는 뭐가 빼는 부분들 역할하는 거예요. 다양한 여기 용도가 같이 있는 거군요. 요걸 끼면서 요거는 요거대로 요건 요거대로 다 틀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끝에만 꼈다 뺐다. 네. 되게 특이하고 처음 보는. 그래서 쓰는 용도가 다 틀릴 거예요. 예. 네. 또 이렇게 여기까지는 저보다 더 연세 드신 분한테 얘기하면은 더 확실한데 제가 느낌으로 몇 개는 본 거 있지만 이게 구체적인 부분은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재하는 과정에 쓰고 요거는 원목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끌어오는 듭니다. 과정, 고정시키는 과정, 뭐 이런 과정에 쓰는 도구들이군요. 네. 감사합니다. 신기한 사진 많이 봤습니다.
선생님, 요거는 목도. 요거는 이제 목도라 그래서 이게 워낙 나무가 무거우니까 그 당시에는 지게차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인력으로 해서 사람이 이제 4명이서 이제 들고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더 무거운 거는 6목도 있어요. 6명이서 하는 거. 그 더 무거운 건 8목이라고 해서 길거나 이런 건 8명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네. 아우, 정말 힘든 작업이었어요. 이거는 옛날에는 다 기계가 없으니까 노동으로 다 했던 그런 시절이죠. 네, 그래서 아까 줄어들었다고 그러죠. 말씀하셨죠. 예. 아이고, 지금은 괜찮으세요, 선생님? 후유증 있죠. 지금도 있으시구나. 이게 보통 지금은 다 기계가 네. 하는 일이네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없지만은 이거는 이제 끌고 이 나무를 전체를 끌고 해서 이게 뭐랄까 아래 위로 뭉쳐가지고 땡기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와이어로 해가지고요. 네. 예전에는 어쨌든 사람 손으로 했었던 작업들이 너무 네, 많았어요. 70년도는 다 사람이죠. 우리나라가 그때는 가난한 나라였으니까요. 네. 기계화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일까요? 우리 기계가 된 거는 우리 산업화가 발전되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90년도 90년대 와야 이후부터 가야지만, 물론 이제 큰 회사들은 자동화의 개념을 간직은 있지만은, 그 뒤로 좀 목표가 되면 85년도 이후부터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네. 그럼 아까 그 사진에서 설명해 주셨던 S강 나무를 자를 때는 그걸 다 빼야 되겠네요. 그럼요. 예, 왜냐면 톱은 이 키는 나무인데 그거 있으면 쇠가 있으면 그게 다 톱이 다 문제가 생기죠. 네. 그것도 뭐 빼는 작업도 자르는 그래서 작업도. 이런 연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고리가 있으면은 여기 나무에 그런 고리가 있으면 이거 고리를 키기 위해서는 이런 뾰족한 놈이 안으로 돼서 지렛대 역할로 해서 빼내는 그런 빼듯이. 역할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끌밑대라는 게 그런 걸 거예요. 네. 이쪽 목재소 제재소 쪽에도 일본 용어를 많이 썼죠. 저 배울 때 다 일본 용어로 배워갖고 제가 그 출고하는 과정들 보면 이치니산 식고 뭐 나나샤코 고승에 쓴 거 뭐 쭈니샤코 샤코에 쓴 거 막 이런 걸로 다 해서 목수들이 다 그걸 했으니까 자연적으로 하고 아직까지도 조금씩 이어나가고 있죠. 아주 없어지진 않고 아직은, 아직도 쓰죠. 예전보다는 좀 덜 쓰나요? 그럼요. 많이 줄었죠. 선생님도 거의 일본 사람처럼 일본말을 자연스럽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제조로 시작할 때, 제 사업을 할 때, 어떤 나무를 생산을 했냐면, 다루기라고 그랬죠. 원래는 그게 다루기가 일본 말이고, 제가 할 때는 한치가, 이라는 부분, 30cm짜리 나무를 제지하는 부분을 그 한치각이라고 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일본 사람들이 다루기라고 그래갖고, 그거를 계속 아직까지 그렇게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들은 그러시겠네요. 네. 진짜. 네. 이렇게 일을 하실 때, 일단은 지금 이제 이쪽 인천에 와서 일을 하실 때는 가장 힘들었었던 일이 있다면 기억이 나시는 일이 있으세요? 하루 일과 중에 어느 시간이 가장 힘드셨어요? 근데 퇴근 시간 전이죠. 힘든 거는 그때는 뭐든지 일을 해야 되는 과정이고, 네. 근로시간이라는 그 개념이 없으니까. 또 저야 그래도 사무직이나 이런 부분 했지만,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부분 많았죠. 노동으로 다 집약체계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매일매일 힘드시고, 퇴근하시기 직전에 제일 힘드시고. 그럼. 네. 그러면 약간의 그런 피로를 풀기 위한 방법이나. 그래서 주점들이 많이 있었죠. 그 포장마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쪽으로 이루어지는 건 우리가 동아기업, 그러니까 서구 쪽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제일 먼저 목재산업이 시작한 데가 그쪽이었으니까 그쪽으로는 또 현장에 근로자들은 또 여건이 좀 하니까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데서 통술집에서 한 잔씩 먹고 가는 그런 부분이 많았죠. 그런 피로가 좀 풀리셨나요? 네. 지금 인천에 오셔서 일을 하실 때도 회사에 여성들이 좀 있으셨어요? 여기 근무하실 때도 많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많지 않았죠. 아직 그 당시에는 70년대 우리나라 여성들이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80
그 INF라는 부분이 있으면서 여성들이 나왔던 부분인지 그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이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노동집약제가 그 당시에는 좀 덜 했던 부분들이니까. 네네네. 혹시 여기서 일하실 때 작업복이 있으셨어요? 일할 때는 작업복 있었죠. 청티, 모든 회사들이 작업복이 청색 나는 그 작업복을 많이들 입었어요. 네. 회사마다 다 틀리게. 색깔이 좀 다르게. 뭐, 다른 집들이면 거의 청색으로 거의 보편으로 입은 것 같아요. 근데 주로 현장 위주로 많이 했었죠. 현장 위주로 작업복을 있었던 걸로. 또 사무직도 자기 회사만에 대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네. 저희 회사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제가 제조의 개념이 아니고 유통으로 했던 인천 제가 내려왔을 때 유통하는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은 뭐 그 부분이 없고 그냥 간편복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점심 식사는 회사에서 구내식당을 이용하셨었나요? 옛날 다니던 데는 그 구내식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천 내려와서는 저희가 배달 식당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회사로 배달? 배달해주는. 왜냐면 큰 업체는 다 구내식당들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이제 배달 식당으로 주로 한 것 같아요. 나가기 뭐하니까 배달 식당으로 한 것 같습니다. 네, 매일매일 그러면 회사 안에서 드시긴 하셨겠네요. 회사 근처에 아까도 뭐 이제 피로를 풀기 위한 포장마차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음식점들이 꽤 많이 있긴 했었나요? 있었죠. 근데 그렇게 제가 눈에 띄는 부분은 제조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느끼거든요. 보통 이렇게 주변의 음식점들은 주로 뭘 파는 음식점이었어요? 저가 인천 내려올 때가 한국임산이라는 데가 나왔을 때는 그쪽 연안부두니까 연안부두 해센터라든지 그런 쪽으로 주로 많았었고, 이쪽에 제재하는 쪽에서는 그 당시에 좀 반대 현상이었으니까 이쪽에서는 그래도 제재하고 영세하는 부분이니까 통술집들이 좀 있었고, 저쪽 연안부두는 시장 안에 가야지 해들이 나왔던 거고 그 주변에는 별로 없었죠. 밴댕이에 많이 드셨네요. 그렇죠. 했죠. 그 회사 안에 모임 같은 것도 혹시 있었나요, 선생님? 그 당시에 큰 데들만 있었지 작은 데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연도가 지나면서 그런 형성이 됐고 제가 하는 부분에서는 88년도면서 우리나라가 볼링이 있으면서 볼링 쪽으로 많은 부분이 있었고 그 볼링한 것이 어디 있었냐면 신포동에 크라운 볼링장이 아직 현재까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볼링들을 많이 했었죠. 87년, 6년? 그리고 신포동 쪽이가 그래도 80년대는 거기가 메인 그 상업적으로는 제일 많이 활성화된 데가 제일 핫한 데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습니다. 크라운 볼링장 다녔죠. 그때는 지금은 안 하고 그 당시는 또 그런 볼링을 하면서 내기를 많이 했으니까 하고 이제 회사대기도 했지만은 그런 모임들 많이 했죠. 네.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죠.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거는 SBS가 창설을 하면서 볼링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먹는 물, 그 물줄기를 처음 할 때 SBS에서 물의 발자취냐 그런 거를 내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창설하면서, 볼링 부분하고 물 부분. 그때 그게 생각이 나시는군요. 볼링 대회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TV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피인도 저는 갖고 있어요, 하나. 그래요? 핫핀으로. 잘 치셨어요? 그때 좀 셌어요. 운동신경이 또 있으시니까. 아니, 힘으로 했어요. 파운드가 15파운드 썼었어. 너무 무거운 거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같았죠. 회사에서 단체 행사 같은 것들도 가끔 하긴 했나요, 선생님? 옛날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규모가 작아지면서 그런 부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식으로 그냥 끝나고 막 야유회나 이런 것들은 따로. 회사 야유회 같은 거는 1년에 한 번씩은 했죠. 월미도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으로 한 번씩 갔던 월미도 또 가까우니까. 그러셨구나. 한국 임산 다니실 때 월급 기억나세요? 제가 기억나죠. 근데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면 죄송한데, 제가
88년 2월인가? 당시에 2월, 그리고 구정 끝나고 할 때 제가 120만 원 받았어요. 엄청 많이 받은. 그러죠. 그죠? 88년도에, 그 당시 그걸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당시 제 월급이 60만 원이었는데, 저희 그 대표님께서, 일 잘한다고 진급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업차장을 부장으로 진급을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사양을 했죠. 그리고 저를 인정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바짝 일어나서 큰 절을 올렸고, 그 다음에 회사를 위해서는 부장은 간부급이지만 영업차장은 회사를 위해서 더 이익을 더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저 그렇게 하실 바에는 실리를 주십시오. 뭔데? 월급 따블로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120만 원, 그 시절에 제일 많이, 같은 동업종에 제일 많은 부분을 받고 직급 왔습니다. 아니라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셨군요. 예, 실리를 순간의 선택을 10년을 좌우한다고 그 부분으로 찾아서 제가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 망설였는데 저희 대표님도 그냥 홈케이 해서 회사를 위해서 제가 그럼요. 한다는데 어느 사람이 자기 직급 올라가는 게 낫지 회사를 위해 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저는 회사를 위해서 참 많은 돈도 벌어들였죠.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그때가 몇 년도 몇 살쯤 되셨을 때예요? 88년이니까 제가 31 정도 둘? 29하고 31. 예. 네, 아내분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그 얘기. 옛날에는 그 시절이 좋았고, 제가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부부터 한참 못 미쳐서 주니까 그 시절이 그립다는 얘기는. 지금 하고 그런 있습니다. 얘기 하세요. 선생님, 그때 뭐 월급도 또 많이 받으셔서 크게 상관은 없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별도의 수당도 그때 회사에 있었나요? 그 부분은 상여금 외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그런 부분이 없었으니까. 네. 120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일단은 제가 뭐 이제 그 당시에 물가가 생각이 잘 안 나지만, 비교할 수 있는 생필품 가격이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뭐 짜장면이 얼마였다든지 뭐 이런. 그때 몇천 원밖에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아는 그 120만 원은 대기업의 임원급 금액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참 멋모르고 얘기한 건데 그냥 뭐 실리다 뭐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장님이 대표님이 인정을 해준다는 부분을 제약이나 한다 그럴까 라는 차원에서 네. 제가 그냥 저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남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제가, 직장을 생활하던 뭐 하던 간에 처음에 들어갈 때, 입사할 때, 그 대표님이 네가 재산을 지키고 뭐 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은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부분으로 배운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으로서 해야 되는 일을 배웠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내가 오너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너 이거 해 저 해 이런 얘기를 안 들어봤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돼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고 내가 오너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예,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했죠. 네. 월급날이 언제셨어요, 선생님? 20일인가 그럴 거예요. 20일이 네, 아니면 25일인가 그럴 거예요. 두 번, 25일이 거의 기억날 것 같은데. 그때도 이렇게 계좌이체로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때 봉투도 줬을 거예요. 봉투 줬고, 현금으로요? 그때 봉투를 줬죠. 경리에 봉투를 줬고, 그 뒤로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뒤로 88년도는 아니 줬을 거 아니에요. 봉투 줬을 거로 기억나는데. 아내분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도 제가 사업하고 90년도 뭐 이렇게 사업할 때도 저도 봉투를 준 걸로 저도 기억이 나요. 네. 온라인으로 해서 돈 보내는 건 그렇게 한참 후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네. 월급날 그래도 기분 좋잖아요, 선생님. 그날 이렇게 회식 같은 거 안 하셨어요? 그 직원들하고 뭐 그런 경우 했죠. 예. 그 당시만 해도 88년도에 가면은 명함만 갖고 가면 외상을 다 줬어요. 네, 그만큼 경제 부흥할 때니까 그 목재 쪽은 모든 부으니까 내 명함 주면은 웬만한 집에서 외상 다 줬을 때니까. 회사 근처 음식점에서는 다.
그 연안부두 쪽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 네. 이 신포동 쪽이 주로 많이 나와서 먹었죠. 아, 네. 그쪽에서 드시는 것보다 신포동 네, 쪽에서. 그쪽이 더 이쪽이 그 뭐가 좀 활력소가 많았죠. 아, 네. 뭐 그 과정들이 아까 애들 네. 거기에 보면은 그 대성불국이라는 집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예, 그건 주인이 바뀐 사람이고 그 전에는 그 집이 고깃집으로는 유명했죠. 예, 네. 예, 대성불고기가 있고 그 당시에 또야라는 그 집이 있는데 그분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던 주인이죠. 또야는 뭐 하는 집이에요? 그 집이 뭐 맥주 팔고 뭐 커피 팔고 뭐 그런 부분이었고 옛날에는 그 집에서 맥주 이렇게 하던 집인 걸로 기억나요. 네. 네, 커피도 하고 그런 거고. 근데 그분이 그 뽀에라는 상을 아직까지 하고 있고 또 크라운 볼링장이라는 부분도 뭐 마찬가지로 그 당시 많이 했었던 부분이니까. 네, 지금도 크라운 볼링장 사장님은 노선분이 따님이 네, 하시죠. 따님이 네, 하시죠. 따님이 하시죠. 옛날에 네. 지금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따님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는 이제 어선, 해양, 배 전착해갖고 선원들 나와서 그쪽에 술 판매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랬죠. 지금도 거기 가서 옛날 그런 상점들 아직 있는 거 보면은 옛날 생각 많이 그죠. 나시겠어요. 예, 대성불고기 특히 지금은 주인이 바뀌었지만은 그 스타일은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간판이랑 네. 다 옛날 네, 식으로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제 봉투로 월급을 받으셨어도 은행은 거래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느 은행 거래하셨어요? 그 앞에가 정석빌딩에 한일은행이라고 있었을 거예요. 네, 한일은행. 한일은행. 거기 좀 있었는데 저는 뭐 그 은행 거래할 게 없고 집사람 갖다 줬던 부분들이니까. 네. 회사의 사내복지제도는 좀 괜찮았나요? 뭐 명절 때 보너스나 뭐 선물이나 이런 것도 주고 그랬었나요? 아까 오너가 그만큼 K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아, 네. 아, 선생님 그때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젊으신 나이에 그 대표님도 회사 대표님도 네, 네, 네. K 그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던졌는데 그게 이제 그 돈이 얼마나 돼? 60만 원이라는 돈도 그 당시에는 그래도 많은 금액을 받고 차량 제공까지 제가 다 받고 있으면서도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툭 던졌던 것인데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거를 야 이거 하면서 망설이면서 삐로 주겠다고 말씀하셨던데 그거를 저는 싫습니다라고 주변에는 정석으로 주시면 어쩐가 왜냐면 대의적으로라는 부분이고 그런 거를 좀 좋아했나 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던 분하고는 거의 하프 게임이니까 더더욱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계산을 갖고 있었죠. 아, 너무 멋지십니다, 선생님. 처음에 엑셀 오셨잖아요. 네. 그때까지 계속 아니요, 그 다음에는 스텔라로 바꿨죠. 아, 스텔라로 바꾸셨어요? 그 뒤에 스텔라로 바꾸셨죠. 두 번째 자동차는 예, 스텔라. 스텔라로 했죠. 예. 네. 그때 스텔라가 그때 처음 나올 때 그럼요. 컸죠, 좋았죠. 네. 예, 그거 탔었습니다. 아, 선생님 멋지십니다. 회사에 노동조합도 있었나요? 아니, 없었어요. 없었나요? 그때는 인원이 별로 없어갖고. 예. 네. 아유, 선생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오늘 밤을 새도 다 못 들을 것 같습니다. 수업 얘기합니다. 아직 원창 얘기는 꺼내주도록 제가 못하고 있는데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시고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목재 산업 발전에서 가자지역 이런 부분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목재인으로서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2차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은옥 선생님의 1회차 면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